정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우리 국민들의 이제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온갖 정책들이 있는데 이 가장 갈등이 많고 기득권자의 저항이 큰 것이 가장 효율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저항과 반발 또 표 떨어질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이익이나 표 개선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일들은 제가 다 해냈다. 경기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성남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과 분노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저성장 때문에 기회 총량, 소득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죠. 갈등의 격화는 결국은 이제 공정성에 대한 희구, 또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성장을 회복해서 기회를 늘리고 또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 성장의 방식은 이 소득의 양극화, 불공정을 통해 불공정 이 문제들을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들이 효율을 발휘하게 하면 사회적 전체적으로 이제 총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처럼 에너지 대전환 또는 디지털 대전환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조금 견뎌내고 그 정치인의 결단으로 강력한 이제 경제 부흥 정책, 인프라 투자 등을 해 나간다면 사실 문제의 상당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에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회복하고 수요를 회복해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텐데, 다만 이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워낙 구조적인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질문 중에 임기 안에 끝내게 내는 취지여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시작해서 기본소득의 토대를 만들어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워낙 큰 문제라서 사실은 동시에 고액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원을 상대로 소액에서 다액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 청년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고, 어느 특정 시골, 지역부터 전국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먼저 질문하셨던 박용진 후보께, 그다음 정세균 후보께. 다시 여쭙게요.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 없다 그러셨어요? 끝낸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걸 해야지요. 이걸 하겠다는 게 제 가장 일 공약은 아닌데, 일 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공약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뭐 물어보겠습니다. 좀 뭐 천천히 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는데 2월 7일 페이스북에 직접 올리신 거죠? 뭐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보면 26조 들어가는 연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 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하죠? 보통 뭐 아시겠지만 이제 2월 예산도 있고 매년 자연 증가하는 이제 예산도 있고, 제가 가로등 예산을 한번 삭감을 해봤는데요. 350억 정도 되는 가로등 정비 예산인데, 이거 필요 경비 아닙니까? 근데 제가 20%씩 일괄적으로 3개 구청을 깎았는데, 그 후에 가로등 보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직 경비로 상당 정도 감축 조정하고 예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세균 후보한테 이걸 마무리할게요.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바로 그 해 바로 가능하시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시면? 이미
이미 그에 가능하겠어요. 전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페이스북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연 25조씩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4년이면 100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00조나 되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시잖아요. 줄여가지고 25조를 당장 만들어서 당장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 의원님 의견이시니까 그냥 아니 받아들이겠습니다. 2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길게.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야 이거 대한민국이 월 4만 원씩이라도 좋으니까 오겠구나. 8만 원씩이라도 오겠구나. 근데 이제 와서 아니다. 모르는 얘기다. 박용진 후보의 이야기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올리신 거 맞죠?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올린 거 맞죠? 직접 다시 쓴 한번 거 확인해 맞죠? 보세요.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이 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말을 잘못 계산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을 조정하겠다. 1호 공약은 아니지만 100호 공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요. 그다음에 말 바꾸는 정치인이고요. 카멜레온 정치인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으로 나라를 끌어가실 수 있겠어요. 국민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박용진 후보 이제 10초 남았기 때문에 마저 다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답을 듣고서 말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지금 나중에 페이스북만 한꺼번에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데. 그 이재명 후보도 30초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 다른 정세균 분들이 후보 마저 말씀하셔서 하시고요. 한꺼번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달아가면서 페이스북에 그 길게 써놓고 여러 인터뷰에서 당장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취소하고 폐기하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박용진 후보 이제 시간을 일단 다 쓰셨고요. 뭐 필요할 때 찬스 쓰실 수 있다는 건 네, 염두에 두시고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먼저 좀. 예,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2017년에 출마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연 100만 원씩 이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타임지에 수억 원의 그 광고비를 써서 광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전국 각지에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축하 영상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그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홍길동이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게 흔들리는 것은 문제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장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를 경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민주당의 후보로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여론조사 지지도가 1위예요.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의 한 말씀 페이스북에서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말을 바꾼 거다, 입장을 바꾼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사죄의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꿉니다. 공약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시간을 다 쓰셨는데 그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을 그 뒤집었던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왜냐하면
이 최대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선 후보거든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아니다. 라고 법원을 속이고 직무 배제 판결로 그걸 뒤집어서 사실은 스스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책의 뭐가 이렇다라고 짚어주는 건 모르겠으나 그 윤석열을 후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 정책을 얘기한 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 재정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할래도 아까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재정 개혁은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지자체에서도 가로등 하나 봐도 그 정도 예산이 나온다 하면 나라 전체의 지방 정부나 또는 중앙 정부에서 이 관행으로 그냥 쓰는 관료의 기득권에 사료 잡혀가지고 세밀하게 보지 못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재정개혁을 하려도 관료의 저항에 부딪혀서 예를 들면 지난번 재난지원금 기재부에서 얼마나 저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당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개혁은 해본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 최대의 저항 집단 검찰 개혁을 해본 저 추미애가 개혁의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 부분도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을 공약한 적이 없다. 이거는 좀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공약한 적이 없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당원들께도 사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기본소득은 좀 개인적인 권고를 드리자면 좀 빨리 털어버리시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권고를 드립니다. 네, 추미애 후보님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률가라서 언제나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공약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공약을 한 게 없다 이 말씀 드린 것이고요.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중요 정책입니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씀이니까 그 얘기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색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에서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찾으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책실장으로는 우리 실학사상의 실사구시적인 정약용 선생님, 장영실 같은 분은 이제 과기부 장관으로 대동법을 만들었던 김육 이분은 기재부 장관으로. 그리고 시간이 혹시 되면 황희정승을 총리로 써서 통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장께서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어제 트위터에 이렇게 좀 쓰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남양주가 18년 8월에 계곡 정비를 해서 성과를 내자 2019년 8월 1년 뒤에 했던 경기도가 은근슬쩍 가로챘다 이렇게 트위터에 썼어요. 그래서 이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굉장히 큰 업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원래 시장을 할 때부터 이제 계곡 정비나 불법 시설 철거는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기초단체장 입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도지사 취임하고 8월에 이제 연인산을 갔다가 거기도 뭐 엄청난 이 시설물이 있는 걸 보고 그때부터 기획을 해서 저희는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남양주가 먼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해드리고 표창도 해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본인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간부들 간부들을 어쨌든, 해드렸고 예. 경기도 전역은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여름 가을 되기 전까지 다 끝냈죠.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도지사께서 계곡 정비를 잘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한 그 기사에 네. 남양주 시청 직원이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남양주의 업적인데 왜 경기도 업적으로 가로채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단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던데 그 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양주에서 했는 건 남양주 아니고 예를 들면 백운계곡은 폭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은 남양주가 아니죠. 행정사무감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
그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근데 그 사람 그건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도정을 비방하는 이렇게 거의 가짜 뉴스가 있다고 해서 뭐 감사를 한 일이 있는데 네.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네, 잘 마지막으로 모르겠어요.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회 회장들이 전부 민간으로 지금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래도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체육회장이 아마 민간이 뽑힌 것 같은데 네, 민간 체육회가 되지만 경기도에서 행정 지원이나 예산을 지원해야 될 텐데 그걸 지원 안 함으로 해서 체육회 임직원들 뭐 급여도 못 준다 이런 상당한 항의가 있고 경기도 조치에 김두관 대해서- 후보님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입장을 이건 좀 듣고 조금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찬스를 쓰면 되나요? 찬스 쓰시. 찬스 지금 쓰셔도 됩니다. 예, 예. 네. 그럼 쓰시겠습니까? 네, 찬스를 예,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그런 그 입장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항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의 체육단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에 상당히 항의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체육회가 이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부정 비리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운영 예산들이 상당 정도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그 경기도의회에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 요소들을 발견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소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 현재는 상당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얼마 정도 자, 10초 남았습니다. 얼마쯤 줄이는지 그것도 좀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사실은 친인척 비리 문제 때문에 도덕성을 상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사실은 다른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는 상위 1%에 속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그 전 총장에 대한 의혹 이걸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해야 하는 건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라면 이제 공직자로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검증을 하는 게 맞겠죠. 또 후보 개인의 이제 사적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족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제 형제가 네프라가 시작된 계기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 당선 후에 시정을 개입하고 공무원들에게 이제 뭐 어쨌든 억압적 폭력적 행위를 하고 또 어머니에게 뭐 할 수 없는 뭐 폭언이나 협박이나 뭐 폭행 사건들이 벌어져서 제가 갈등이 생겼고 그 과정에 이제 가족 간의 다툼이 이제 녹음이 돼서 되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뭐 저희 불찰이고 당연히 뭐 책임지고 사과드리도록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네.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죠. 일단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침 다음 순서가 이재명 후보니까요. 네, 주도권 토론 5분 시작하시면서 뭐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더 하셔도 네, 좋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정세균 후보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기본소득은 이제 주장을 하면서도 이제 기본자산은 사실은 더 쉽고 뭐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한데 제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소득은 일정하게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화표를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자산 형태로 이렇게
고액을 지급하면 이게 시장에 사용되지가 않고 결국은 또 일종의 잠기 있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 점 때문에 저는 기본 자산보다는 현재 총 수요 부족으로 소비 부족으로 이 경제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소비를 강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는 이걸 계속 적립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목돈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그게 소비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경제 활성화에는 좀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빠 찬스가 있는 그런 이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출발할 때 뭔가 이 자산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흑수저 우리가 다 같은 네.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네, 출발할 때 뭐 전혀 지짐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비하고는 달라. 소득은 소비와 연결되는 거고 자산은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죠. 네. 제가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자와 관련돼서 한번 의견을 아주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법을 어긴 계약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을 어기고 이자율을 3,000% 10,000% 이렇게 받아도 그 이자 제한법이 정한 것까지 받을 수 있게 해요. 저는 이거 무효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최고 이자율이 20%로 이제 낮춰지고 있는 중인데 경제 성장률 2% 시대에 20%의 대부 업체 허용 이자율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자율을 너무 많이 낮출 경우에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승조 후보님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게 봐서 당연히 노동시간은 줄여가야 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을 하면서도 일자리가 늘어온 길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 4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967시간인데 네. 독일은 1386시간, 대만이 1380시간인데요. 우리가 OECD국가 전혀 경제력이라든가 여건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단계적으로 해야 할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주 27시간 근무제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양승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 4일제 좀 빨리 우리가 언젠가는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최문순 후보님, 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전 국민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이름을 잘 지으셨는데 보통 이제 취업 국가 책임제라고 보통 불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단시간에 1년 동안만 1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면 그 직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답변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직업을 유지하는 정책이 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시간 다 쓰십시오, 그냥. 네. 금융 제도를 같이 시행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고용한 기업에 3천만 원의 금융을 저리로 융자해드리고 고용을 3년간 유지할 경우에 900만 원, 이게 30%를 탕감해드리는 제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취업을 하는 제도, 그리고 고용을 늘리는 제도를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군색한 변명이죠. 페이스북에서 여러 주장을 하셨고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고요. 국제 행사까지 열어서 논쟁, 재정 동원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 다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이거 내 공약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색하게 가시는 게 맞겠냐 그 말씀을 다른 후보들이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난 10년 전부터 기본소득 찬성 논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 최근에 논쟁하신 걸 보니까 기본소득을 지금 무협지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김세현 전 의원하고 논쟁하시는 걸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구나 이런 걱정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털고 정리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반박들이 많던데 박 의원님, 예. 1분 찬스 발언 다 쓰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첫 번째 OX 문답의 질문은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 동그라미를 넣으셨네요. 5분이 X. 동그라미가 3분. 나는 꼰대다. 정말로 많이 망설였습니다. 꼰대인가 아닌가. 근데 꼰대적 요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 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꼰대가 아니려고 노력하는 꼰대적 성향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세대다 이런 생각하고요. 좀 덜 꼰대가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흔들리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소득의 맹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사회 양극화에서의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 무주택자 문제, 또 이런 그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재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61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가장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한 179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기초생활적 범위를 더 넓히는 게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차상위 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자를 더 많이 지원하자. 더 효율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 재원을 결국은 고소득자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복지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 약자들을 더 지원하는 게 도덕적이긴 한데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잘 안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OECD 평균의 복지 지출 비중이 우리는 한 60%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늘려가야 됩니다.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늘려갈 때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지 당신들은 세금 더 내기만 하시고 어려운 사람 더 돕자 이게 쉽지 않다는 현실성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도 있는 재원을 배분할 땐 그 말씀이 맞는데 새로운 재원을 만들 때는 자기는 혜택도 못 받는 세금을 내는 게 조세 저항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누진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간 다 됐습니다. 찬스 쓰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지킨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예. 원래 찬스 발언은 본인 발언을 하는 것이지 질의응답용이 아니라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 정한 대로 해주시면 다른 됩니다. 분들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 찬스 발언은 본인 고맙습니다. 발언용입니다만 그 본인 발언용 시간을 남에게 조금 할애하시겠다는 거는 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후보 주도권 토론 5분 시작하시죠. 제가 예비 경선부터 핫하게 하자. 그리고 그래야 생경선을 해야 우리가 본선 경쟁력도 생기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가 계속 가는 건 또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양강구도 양자구도를 가야 본선에서도 흥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난 2017년 그 경선 하시는 거 그때 보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엄청 세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논쟁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거에 반에 반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받아주고요. 제 부동산 공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의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아예 과감하게 이전하고 이 발상 전환이죠. 거기에 한 20만 정도의 스마트 시티를 이제 구축한다. 그리고 태릉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요. 왜냐하면 필요한 건 서울인데
자꾸 외곽에다가 제3신도시 이렇게 만드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공급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명 지사 이제 공약 아직 발표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기본주택 말씀하시잖아요. 네, 기본주택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건 공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공약해야죠. 예, 공약으로? 네. 그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 예정 부지도 없이 모델하우스부터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시범 사업 단지가 있습니다. 어디? 규모가 적긴 한데 약 500세대 규모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작게 하세요? 크게 하셔야 뭔가 좀 되지 않나요?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새로운 임대 유형을 그러니까 소득에 제한이 없는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유형을 법률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 그게 아직 안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기금의 융자 금액 총액하고 융자 이율을 좀 낮추는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잠깐만요. 이제 그래서 그 주택 얘기하고, 도시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걸 이제 그거하고 1%로 낮춰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2%잖아요. 한 1%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를 지금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네, 하시는 액수를 건데. 좀 지원 금액을 근데 늘린다. 그 주택도시기금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저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은 돈을 이렇게 싸게 가져가고 거기에 이자율이 낮아지면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건데요. 여기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인데 만일에 한 500억 정도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이제 빌려온다고 그러면 한 2% 정도를 수익을 이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법으로는.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 홍보에 들어가는 돈을 5억 정도 되죠? 5억이 안 되나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 모델하우스 짓고 뭐 홍보하고 모델 쓰고 이렇게 하시는 돈 예를 들면 5억이라고 그러면 그 5억이면 500억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기본주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조그마한 그 지역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과 재정이 열리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모델하우스로 네, 만들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신도시, 3기 신도시의 8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양, 남양주 이제 아실 겁니다. 예. 짧게 네, 경기도에서 시간이라. 20만 세대를 저희가 짓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사업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민용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35% 의무적으로 된 거 말고 저희가 50%를 적극적인 기본주택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공급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기본주택 정책을 하시려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영진 모델하우스부터 후보. 먼저 짓는 것보다는 최소한 2분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끊으셔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시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기도가 차라리 모델하우스 짓는 돈으로 적극적으로 이자율을 메꾸시면 된다 이 말씀이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께 여쭙습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 제가 제기했던 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정리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저 오해와 왜곡이다라는 그 페이스북 글만 있는데요. 특히 그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명은 원래 발언에 대한 진실한 해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방비 감액이냐 증액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방과 질서 유지에 관한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그 돈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또 이러셨거든요. 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영남권 역차별 문제는 현재는 실시간으로 호남 분들도 제가 안동에 가서 하는 얘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호남에 비해서 영남이 역차별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중에서는 과거 한때 영남 우대 정책에 의해서 호남이, 이제 호남 중에서도 전북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더라. 이 3중의 차별이 있다는 말씀을 평소에 자주 드리고 있고요.
그날도 말씀드린 것은 영남이 현재 보수 정권들을 이렇게 열심히 지원했는데 결국은 도움도 못 받고 지금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 의해서 산업도 뭐 발전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뭐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방비 문제는 제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말 한 개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취지가 중요하잖아요.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비용, 세금으로 걷어서 비용을 쓰되 필요한 비용은 써야 되지만 그 필요한 비용은 최소한으로 쓸수록 좋다. 즉 아낄수록 좋다. 많이 아껴서 복지 지출 많이 늘리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방비를 깎자가 아니고 국방에 예를 들면 부정비리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불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언론이 그 말을 가지고 제가 국방비 깎자고 했다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저는 이제 선택적 모병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첨단 무기 장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늘리 작업하는 거니까 이해라고 해서 그 기사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맥락을 봐야 한다. 취지를 봐라. 오해다, 왜곡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그 국방과 질서 유지 그 부분은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최대한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늘리려면 총액은 줄여야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액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발언이고요. 아까 영남 역차별은 분명히 그 발언 문장 속에 수도권이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거주 부동산은 보호를 하고 투기용 부동산은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지요? 만약에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그런 행태의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예를 들면 5억짜리 세 채가 있다. 이걸 다주택자인데 이걸 규제하고 세금을 강하게 매기고 똘똘한 한 채는 그러면 봐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네. 이제 정책에는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원칙을 뭘로 정할 것이냐.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실주거용이냐, 실수요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 돈벌이용이냐를 큰 기준에 따라서 일단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해했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데 총력으로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추 후보님 말씀처럼 네, 이해했습니다. 강력하게 강화해야 됩니다. 네, 2017년에는 국토 보유세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 지급을 자꾸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뭐 기본 자산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기본소득이 됐든 기본 자산이 됐든 우선 이 재원 대책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탄소세나 뭐 데이터세나 뭐 이런 것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국토 보유세도 함께 강하게 주장하셔서 그런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뭐 깔끔하게 풀어버리라가 아니라 더 자신 있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찬스 쓰시겠습니까? 네, 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 찬스 쓰시고 맞아 말씀하시고 제가 할까요? 네, 찬스 먼저 쓰시죠. 네. 그러면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찬스 먼저 이재명 후보 드리겠습니다. 찬스를 먼저 네. 사용하시고 답변을 네. 1분 하시고요. 마지막 1분 드릴게요. 네. 제가 추 후보님한테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써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문제는 증세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과연 유효한 정책인지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인지 체감하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산 절감 조정을 통해서 연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연 50만 원 정도를 해서 이게 정말 경제 정책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국민이 동의하시고 특히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내는 돈보다 받는 게 많은 가구가 거의 90%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당연히 이 불로소득, 소위 지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등등의 어떤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서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데이터세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추가해 나가야 되겠죠. 특히 이제 탄소세는 더 빨리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요. 네. 찬스 마무리 1분. 네, 기본소득이나 기본 자산이나 기본적으로는
재원 대책 마련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토지 특권에 기반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기본 자산과 기본 소득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분배하느냐 나눠주느냐 하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지대 개혁을 하지 못해서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3천만 원 주나 1억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30억에서 40억, 50억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3천만 원, 1억 그 차이는 다 상쇄돼 버리고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대 개혁을 해야 되고요. 우리 다른 후보님 말씀하신 그런 입법화를 통해서도 헌법상의 토지 공개념을 토지 공개념 3법으로 조속히 입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된 토론이 마무리가 됐고 8후보 모두 또 찬스 발언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다들 아주 원만히 협조를 해주셔서 원래 마무리 발언 30초로 예정돼 있었는데 무려 10초를 더 드려서 40초씩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은 좀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기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또 결단한 후에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3선을 하면서 제가 약속한 거 90% 이상 다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맡겨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말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